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 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 10일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 중부의 학교에 공습을 가해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과 인질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의 전반적인 목표는 중동 영내 긴장의 온도를 낮추고 어떠한 향후 공격에도 억지 방어하며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가자지구 내 인질 석방과 즉각적 휴전 협상 마무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알제리와 모잠비크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측이 휴전 협상에 합의하며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옵저버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리아드 만수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대사는 10일 공습은 하마스 사령부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중재해온 미국, 이집트, 카타르는 내일 휴전 협상 재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이스라엘의 F-15 전투기와 각종 장갑 차량 등을 포함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90억 달러 상당의 F-15 전투기와 관련 장비, 탱크용 탄약 7억 7,400만여 달러, 6천만 달러가량의 박격포탄과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장갑 차량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강하고 준비된 자주국방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영내 질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촉발된 전쟁을 시작한 뒤 이스라엘에 2,000파운드급 폭탄 만여 발과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수천 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판매 승인된 F-15는 2029년, 나머지 군사물품들은 2026년에 이스라엘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주 시리아 내 미국 주도 연합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8명이 부상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면서 8명 모두 외상성 뇌손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추가 판단과 평가를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3명은 임무에 복귀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관찰 중이지만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영내 친일한 세력들이 이번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공격 주체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이 같은 공격을 받았던 시리아 루말린 착륙장에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라크 지역에서 122mm 로켓 10여 발이 발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 소탕 임무를 위해 900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미군은 같은 목적으로 이라크에도 2,500명가량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군은 어제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선박 2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4시간 사이 홍해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선박 2척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들 선박은 미국과 연합군, 영내 상선들의 명백하면서도 임박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개전 이후 영내를 지나는 함정과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후티 반군이 영내 안정과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예멘 인근 홍해상에서 이날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 아틀란티카호와 파나마 국적 유조선 온피닉스호가 공격을 받았다고 홍해 아덴만의 해상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다국적 해군 감시 조직 합동해상정보센터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철도 부속 건물 2개 동을 해체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 시설에 대한 철거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한 교류 가능성마저 끊어버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비판한 데 대해선 미한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의 활동과 대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과 관련해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6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철도 부속 건물 2개 동을 해체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 시설에 대한 철거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한 교류 가능성마저 끊어버린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경의선 선로와 연결된 건물 2개를 철거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최근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구에서 약 200m, 판문역을 기준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선로 옆 건물이 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까진 가로 43m, 세로 21m의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지붕과 외벽이 해치된 듯 어렴풋한 형체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자리한 곳 바로 앞에는 과거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선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이 선로는 이 건물 바로 옆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이 중 3개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치상으론 한국을 출발한 열차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처음으로 지나치게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건물은 물론 바로 앞 선로 3개도 해체돼 흙바닥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체한 또 다른 건물은 이 지점에서 선로를 따라 개성 방면, 즉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선 건물과 마찬가지로 가로 43m, 세로 21m로 중앙에서 분리된 선로와 연결된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7월과 8월 초엔 북한 개성 일대에 구름이 낀 날이 많아 위성사진만으론 이들 건물의 정확한 해체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 건물이 7월 14일경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최근 1, 3주 사이에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한 측 구간 철도와 도로, 역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1억 3,290만 달러 규모의 현물 차관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체된 건물과 선로에도 이 자금 중 일부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개성공단에서 포착된 여러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월 지난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4월엔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바로 옆 가로 40m, 세로 20m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또 5월엔 북측 출입시설을 철거한 뒤 이보다 크기가 작은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6월에는 개성공단 내 한국 회사 소유 부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부지에선 3, 4층짜리 건물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등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 중이란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의 아들로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근무했던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13일 VOA에 이번 철도시설 해체는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다른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과 관련 모든 것을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배제하고 철거하고 없애라는 이런 본격적인 노동당의 지시라든지 이런 활동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에 관한 일환으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일본도 적이지만 이들 나라 제품은 여전히 사용한다면서 한국만을 배제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를 특정했고 이에 따른 방침 관철로 계속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직접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면 개성공단 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중국 수준의 제품이 생산되면 해외에 판매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 소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2020년 6월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비판한 데 대해선 미한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의 활동과 대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3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군 미사일에 북한산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선 북러 군사협력 조력자들에 대한 수출 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조치 등 다양한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무기 이전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은밀히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해 정치적 지원을 비롯한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을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11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산 4기가 포함됐다고 발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신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종료했지만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관련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과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을 통해 암묵적으로 거부권을 지지해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편견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고급 차량이 포착된 것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수송 차량 공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ee world countries need to cooperate on sanctions and on export controls. And do a better job. 프리드 전 대사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한일을 핵전쟁 대포밥으로 만들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한일 3국의 오랜 양자, 3자 군사훈련은 군사 대비태세와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훈련의 날짜와 활동 등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간 해상, 항공교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높이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활동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글을 유치한 글장난이라며 미한의 안보협력 강화가 일본과 한국에 벗어날 수 없는 핵전쟁 대포밥의 멍해를 깊숙이 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된 한국 경기도 파주시의 야산에서 산불이 난 데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필사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방당국은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과 관련해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러시아 무기 전시회 참가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한국 정부가 주로 주한 미군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certainly that's a decis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stand up a strategic command. 그러면서 우리는 긴밀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계속해 한반도 방어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광범위한 영내 안보 및 안정을 위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11일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에서 오는 10월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 창설 검증을 위한 임무 수행 능력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합참 산하로 올해 하반기 중 창설되는 전략사는 한국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 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 무기 전시회에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이란 등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무기 전시회 자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리는 이 같은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weapons expo per se, but we again closely monitor these relationships and do have concerns, particularly as it relates 라이더 to 대변인은 Russia. 특히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이 같은 나라로부터 무기 및 군수품 조달을 추구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은 우리가 계속 주시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국제 군사기술 포럼 군에는 북한과 이란, 중국, 인도, 벨라루스 등 83개국 대표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러시아가 해마다 개최하는 이 포럼은 전 세계 각국 대표단에게 러시아의 무기를 선전하는 방산 전시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핵심 국가인 독일이 최근 유엔군 사령부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유엔사 역할이 북한의 침략 억지와 대응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독일이 최근 유엔군 사령부에 가입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의료진을 파견했던 독일은 지난 2일 유엔사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지난 2019년부터 논의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엔사 확대 차원에서 독일을 참여시키려 했고 독일도 이를 추진했지만 문재인 당시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유엔사 참여국은 한국의 요청으로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므로 신규 파견을 위해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추진하며 정전협정 체제의 대표적 기구인 유엔사 확대를 원치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독일 가입은 어떻게 성사된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집권하면서 한국 정부 기조는 유엔사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사시 자동으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억제 요인이 되므로 유럽의 경제, 군사 강국인 독일 가입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간의 북한이 상대를 해야 되는 대상은 한미 동맹이었는데 그것이 한미 일로 확대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태 지역의 국가들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나토의 핵심 동맹국까지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대응해야 될 훨씬 늘어난 거고 더군다나 독일같이 능력 있는 국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큰 위협을 그리고 한미 입장에서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유엔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다국적 연합군 사령부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엔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 연합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고 유사시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18개 전력 제공국의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로 전개됩니다. 김 기자, 유엔사 존재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북한으로선 오히려 유엔사 회원국이 늘어나는데 반발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유엔사 존립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중러와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냉전 시대의 한미일 북중러 군사 대결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함께 이 유엔사의 확장에 대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계기로 유엔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엔사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방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로 전환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유엔사의 역할이 단순히 북한 침략 억제와 대응을 넘어 지역 안보 차원에서의 실질적 역할로 확대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박사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의 길이 열린 새로운 국면에서 유엔사는 중러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이는 유엔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은 동맹 관계거든요. 유사시에 군사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이번 6월 달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도 군사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 중국은 또 러시아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나토 핵심 국가인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한반도와 유럽 안보가 연동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 주축 국가인 독일이 동북아 정세에 관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사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가 글로벌 차원으로 묶이고 유엔사는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반도와 또는 동북아와 조금 더 확대되면 이제 태평양 지역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로서 특히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인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 유엔사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 대해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직접 투사하는 것을 허용하기엔 양국 갈등 현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이달 말 90일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은 여전히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오는 29일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난 3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번 의장국 보고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이후 이루어지는 두 번째 보고입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13일 안보리 보고에 대한 VOA의 질의에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가 29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에 관한 90일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90일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전문가 패널 없이 대북 제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 한일 3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에 연내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르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한일 3국이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3자 합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o have some multilateral network. And in the absence of the 후르카와 전 위원은 다자간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뜻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해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 여전히 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이행 보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6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는 슬로베니아와 튀르키예 단 2개국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간첩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북한 전문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캐나다는 영사 담당자가 스위스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연방검찰이 13일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던 캐나다인 체포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검찰공보실은 이번 사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일반적으로 OAG는 간첩행위 분야에서 진행 중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형사소송 및 예비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OAG는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 당국이 최상의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익에 부합한다며 간첩 행위는 정의상 특정 수사의 비밀 유지가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BOA에 캐나다 시민이 스위스에 구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영사 담당자들이 현지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스위스 신문 타게스안차이거 등은 지난 9일 전직 유엔 직원이자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던 캐나다 국적 남성이 스위스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스위스 연방정보국에 의해 지난 2021년부터 중국 요원으로 보이는 인물과 만나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유엔기구에서 일하는 동안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제네바에선 환경 컨설턴트 직함을 가지고 북한 외교관 등 북한 인사와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스위스에 수개월째 구금된 상태며 스위스 검찰은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에도 북한과 관련 있는 캐나다 국적의 대북 사업가와 전직 외교관이 외국을 위한 국가 기밀과 정보 수집 혐의로 중국에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 분쟁 전문 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 소속으로 북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과 백두 문화교류사를 운영하며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 및 투자를 주선해온 마이클 푸세이버입니다. 이들은 멍한저우 중국 화웨이 부화장이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구금된 시기에 각각 체포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이들의 정식 체포 사실을 알리며 검찰의 승인을 거쳐 마이클 코프릭은 외국을 위한 국가 기밀과 정보 수집 혐의로, 또 마이클 스페이버는 외국을 위해 불법으로 국가 기밀을 훔치고 제공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加拿大纠结一些国家发表所谓的反对任意拘押 이후 코프릭과 스페이버는 중국에 구금된 지 2년 9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작년까지 중국 선박이었던 화물선 2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 2척이 등재됐습니다. 이들 선박은 은남호와 모란봉 6호입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은남호는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텐융 1785였지만 지난해 7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은남호가 지난해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약 1년 1개월 만에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남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중구역 소재 동방쉬핑으로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은 작년 7월 13일입니다. 중량 톤수 2,969톤인 은남호는
2008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진룽 185와 텐룽 1785로 운항되다가 지난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선박 모란봉 6호는 중국 선적의 자성호가 북한 깃발을 단 경우입니다. GISIS는 모란봉 6호가 북한 깃발을 단 시점을 작년 3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남호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뒤늦게 모란봉 6호의 등록 사실을 IMO에 보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998톤급 선박인 모란봉 6호는 평양 모란봉 구역 소재 모란봉 쉬핑 회사가 선주로 등재돼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 갑자기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은남호와 모란봉 6호의 사례를 더하면 지난해엔 45척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은남호와 모란봉 6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전까지 중국 깃발을 달던 선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역과 공해상에선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BOE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이달 1일부터 약 일주일간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을 74척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선박의 운항이 급감했던 2018년에 약 10척에 비해 6에서 7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구매한 중고 선박이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북한이 노후 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해 해외 운항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새롭게 등록한 선박은 모두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 건조됐습니다. 선박의 사용 기한을 20에서 30년으로 정한 한국, 일본 등 선진국 기준으로는 구식 중고 선박이지만 건조된 지 40년이 넘는 선박을 여전히 운영 중인 북한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신식 선박을 구매한 셈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이 노후화된 10,000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10,000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올해 북한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12일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의 주요 식량 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올해 수확량이 감소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은 이날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5월과 6월엔 평균 강우량이 유지돼 작물의 초기 생장에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의 7월 강우량은 평균 대비 80%까지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작물 피해에 대한 상세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지대의 논작물이 특히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신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이상의 강수량이 예고돼 있다며 폭우는 침수를 악화하고 홍수로 이어져 심각한 농업 피해와 인구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이상의 기온이 예보돼 해충 및 질병 발생이 증가해 잠재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전반적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됐다며 지난달 17일 개성시 462mm, 개풍군 350mm 등 황해 남도와 황해 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것과 관련해 개성시에는 폭우, 많은 비 특급 경보가, 황해 남북도 남부와 강원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는 중급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이처럼 북한의 농업 환경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관련 역량을 높일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t had a lot of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You know, a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is a combination. If we could continue to work on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은 조기경보 시스템 등 재난위험 관리 시스템이 별로 없고 재난을 관리할 사회 기반 시설 등이 열악한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 등 민생보다 항상 정권 안보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한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전례 없는 방위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자극에 대한 우려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일 B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셨는데요.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님. 한국과 일본인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의 잠재적 역할과 관련해서 어떤 식견을 얻으셨나요? First, you talked about the op-ed in the Washington Post by Secretaries Blinken, Austin,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Sullivan. 먼저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국 외교가 미국 주도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에서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커스나 미한일 3국, 미일 필리핀 3국, 쿼드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죠. 그 성과로는 일본의 방위비 투자 증가와 한국의 동남아 경제 관여 증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토론을 주최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불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점점 커지는 북한 문제, 특히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에 대처하기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협력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절대적인 수준의 비약적 진전을 이뤘는데요. 분명히 미중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기술과 정보, 경제를 포함한 전략적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면서 영내 평화와 글로벌 의제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허브 앤드 스포크 방식에서 좀 더 통합된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로 전환했는데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님, 이런 접근법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또 미국의 영내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so I think that the signature foreign policy success of this administration is really the revitalization of alliances.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성공은 실제로 동맹의 활성화입니다. 동맹들이 적응했다고 보는데요. 와인스타인 박사가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다양한 조직들이 상호 연결되고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를 격자 구조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그 이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격자는 너무 약해요.
전 이것을 비단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하고 유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동맹과 이 모든 것의 중추인 우리의 핵심, 5개 조약 동맹과의 파트너십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상호 방어와 상호 번영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 실제로 증진될 겁니다. 이것이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에도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인 한 가지 이익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원하는 것이죠. 네. 오커스와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 모두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느슨한 관여 말고는 현재 회원국 확대 계획도 없는데요. 맥스웰 부대표님,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포함한 영내 위협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런 안보 체제에 가입하는 게 안보를 강화할까요? 이런 통합은 현재 논의 중입니까? So the Quad and AUKUS are important. But what is most important to the U.S. strategy are our 5 alliances. 쿼드와 오커스는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5개 동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맹은 우리의 상호 안보의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쿼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으며 4개국에 매우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교류에 초점을 맞춰 설립됐고요. 한국이 이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 간의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식 가입 여부는 현존하는 협력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미국과의 3자 협력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커스와 쿼드 등과도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단망은 강하고 유연하며 모든 회원국들에 정말 많은 강력함과 힘을 줍니다. 네. 미한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미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인데요.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미일 동맹에 편입되거나 불필요하게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frankly, I think the criticisms are ill-informed. First of all,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솔직히 그런 비판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들이 보여준 정치적 용기에 대해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이 3국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한국이 동맹에 끌려 들어갈 염려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 합의와 동맹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2017년 전임 한국 정부가 시진핑에 의해 삼불 정책을 강요받았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불가, 미한일 군사동맹 불가 압박을 받았어요. 삼국 동맹은 중국의 위협인 거죠. 동맹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국 협력의 한 측면이 통합된 미사일 방어인데요. 이는 중국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삼국 모두의 상호 이익과 상호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2022년 12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특별한 관계라며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1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점이 되는 부분이죠. 중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돼 교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악의적 행위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국은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겁니다.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한국, 일본, 미국에 이전에는 없었던 방위력을 제공합니다. 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졌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 문제보다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긴장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와인스타인 석자님,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이런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까요? What Yoon and Kishida have done, as Colonel Maxwell says, absolutely historic. Now it's time to build it out, and not just.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 일은 맥스웰 부대표 말처럼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샹그릴라에서 체결한 3국 국방장관 간 협력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가 교육 교류와 한일 주요 기업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더 많은 공공외교를 장려해 양국 국민이 실제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일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료 조직과 다양한 방식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차원과 인적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가능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국 대선 후보들의 동맹에 대한 다른 시각을 고려하면 미한일의 이 안보 협력이 선거 후에 동력을 잃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협력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We have to be careful as we talk about this. I believe we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framework for the purposes of ensuring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군사협력, 상호운용성, 외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삼국군은 우리의 계획을 제도화한 5개년 훈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제도화하려 한다는 생각엔 반대합니다. 우리 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리는 제도화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올감해 그가 확립된 넷 프레임워크에서 물러날 수 없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그 중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삼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출된 민간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의 게릴라 왕조와 수용소 국가 같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사느니 민주주의의 혼란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서울 용산구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승만 기념관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은 13일 이승만 기념관 건립부지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의 6번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 동쪽에 있는 장소인데요. 현재 공토입니다. 기념재단 측은 오는 2027년까지 이곳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네, 서울에 여러 장소가 많을 텐데 용산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재단 측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로 인근에 대통령실이 있어서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장소로 상징성이 있고요. 둘째로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등이 있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에는 이미 다른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는 2012년에 문을 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목포에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있고 또 연세대학교에도 김대중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봉화마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김대중 같은 후대 대통령 기념관은 있는데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이렇게 늦게 세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한국의 현대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일제시절 항일투쟁을 하고 건국의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인 동시에 장기 집권과 독재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러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항쟁으로 인해 권좌에서 내려온 정치인입니다. 이런 인물로 그동안 이승만 기념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빛과 어둠이 모두 있는 인물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김왕식 전 국무총리 등 26명이 주도해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럼 기념관이 세워지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나 부정선거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기념관 사업을 추진하는 김왕식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와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룬다는 입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기초한 시장경제 체제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인 장기 집권과 독재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 등도 균형감 있게 다뤄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네, 기념관을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자금을 어떻게 모으는지도 궁금하네요. 재단 측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비용을 정부에서 30% 지원받고 나머지 70%는 범국민적으로 모금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는 것이 더 뜻깊다는 것인데요. 모금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132억 원, 97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략사령부를 만든다고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하려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네, 전략사령부가 어떤 역할을 할 부대일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략사령부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창설되는데요. 한국군의 전략무기인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그리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 등 한국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삼축체계도 총괄합니다. 또 미국 전략사령부와 협력해서 미군과 공조의 한미 재래식 통합 발전 문제를 논의하고 이와 연계된 훈련도 주도하게 됩니다. 네,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지려면 관련 법령도 개정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전략사령부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6일 공표됐습니다. 따라서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전략사령부의 편성과 지휘부 구성도 궁금합니다. 전략사령부는 중장급 사령관과 소장급 참모장으로 지휘부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장성이 순환 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육군 출신 장성이 사령관을 맡으면 그 다음번에는 해군과 공군 장성이 번갈아 가면서 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제는 정보 작전 등 5개의 처와 법무 재정 등 2실 그리고 1개의 우주센터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네,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군 체제인데 미국도 한국군의 전략사령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미국 방문은 13일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동맹으로서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동맹으로서 한반도 방위를 비롯해 인도 태평양 전반에 광범위한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